시작하게 된 동기는요. 예. 토요일마다 평택에서 예. 집단 상담을 해고 노동자와 예. 그 아내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 해고자나 그 아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의 실체 같은 것들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상당히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계획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통합적인 심리치유센터,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됐죠. 초등학교 아이나 그거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문제는 불안이나 두려움, 공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이상쯤 되는 청소년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것은 가출이나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비행 행동들, 별로 좋지 못한 이런 행동들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제일 많았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 공포라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안이나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일단 구체적으로는 경찰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상시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빠가 얼마 전에 운전면허 면허증 갱신을 하려고 아이랑 우연히 경찰서에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근데 얘는 모르고 아빠 못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경찰서인 거죠. 그래서 얘가 갑자기 아빠한테 매달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아빠 들어가지 마. 여기 들어가면 아빠 또 잡혀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경찰서 이런 것은 아직도 얘한테 아주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고, 공포의 현장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이런 거죠. 6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걔는 파업한 이후에 옷을 입으면 항상 허리춤에다가요, 그 아이들 허리띠 같은 건데요. 그 아이들 저 남자애들 무슨 뭐 카우보이 같은 놀이 같은 거 할 때 차는 그런 허리띠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파업 이후에 그걸 1년 반 동안 안 풀어놓는다는 거죠. 바지만 입으면 6살짜리가 그걸 딱 차고 여기 장난감 총, 여기 장난감 칼, 젓가락, 꼬챙이 이런 것들을 다 꼽는데요. 그러다가 아빠 때린 사람들, 그러니까 경찰이죠. 경찰한테 아빠가 짓밟히는 걸 얘가 다 현장에서 본 거죠. 아빠 괴롭힌 경찰들 보면 자기가 뒤에서 이걸 가지고 찔러주겠다. 그런 얘기를 6살짜리 아이가 하는가 하면, 뭐 그런 식의 불안이나 공포나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어떤 애는 해만 지면 아빠한테 30분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한대요. 아빠 어디야? 조심해. 아빠 경찰 조심해. 빨리 들어와. 계속 그러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 파업 과정 중에 그 무자비한 폭력적 진압이 있었던 현장에서 그 부모의 모습들을 본 아이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빠가 짓밟히는 걸 자기 눈앞에서 봤으니까 세상이나 사람이나 경찰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어른이나 이런 대상에 대해서 갖는 분노나 적개심 같은 것들이 대단히 크죠. 그래서 부모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것들이 큰 아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2년 동안에 지역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주변의 어른들이 자기 아빠가 속한 이 집단, 해고 노동자들, 파업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견해를 얘기하는, 이런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뭐 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같은 지역 아니니까. 근데 이 해고 노동자들을 비난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아이들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빠를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은 그런 세상이나 사람에 대한, 경찰에 대한 그 힘을 가진 자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이나 이런 것들도 많지만, 동시에 또 얘네들 마음속에는 자기 부모에 대한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들도 동시에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상반된 감정들이 동시에 막 안에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 하겠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분출이 되면서 그런 비행행동 이런 쪽으로 많이 나타나죠.
치료부터 치유까지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 선상에 여러 치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좀 의학적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그런 형태의 치료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그 집단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개인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치료사들이 하는 놀이치료,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인 영역이고요. 치료적 영역이라고 보면, 치유적 영역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일상을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잘 케어해주고 이러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어린아이들은 타가 이런 것들도 있고,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 숙제를 좀 보살펴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케어를 전혀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엄마들도 지금 남편이 해고된 다음에 아내들도 다 일하러 나가야 되고 다 일용직 노동에 굉장히 전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살핌,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 중에 이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을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심리적인 근원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죠. 엄마의 보살핌의 어떤 한 상징, 원형으로서의 밥, 이런 것들을 이 센터 안에서 아이들한테도 늘 제공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습이나 보살핌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약간, 그러니까 의사나 놀이치료사들이 하는 전문적인 치료가 아니어도 지금 약간 미술치료사나 미술치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상처를 부분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연극을 통해서도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음악을 통해서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자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멘토가 될 수 있는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나 이런 대상이 아이들한테, 청소년인 경우에는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에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멘토 시스템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들이 있죠. 쌍용차에 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삶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한숨 돌리게 되고 죽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노동자들이 요즘하게는 연대를 하기 때문에 한진에도 가고, 이 노동자들이 강정에도 가고, 여러 사업장 유성기업에도 가고 같이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심리 상담을 했던 것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장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마음에 깊숙한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 커버할 수도 없고요. 상담이라는 것은 가서 일회성으로 하고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공간적으로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와락이에요. 어떤 면에서 와락이냐면, 이런 치유의 통합적이고 보다 조금 더 그 치유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제 개인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치유 시스템이 지금 와락 평택인데, 와락 부산영도, 와락 강정, 와락 유성,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와락을 시작한 동기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죠. 오늘 김진숙 지도위원이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속에서 와, 이제 한진중공업 사태가 이제 원만하게 해결되고 너무 잘 됐다, 이제 문제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겪어야 될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투쟁하고 뭐하고 그 물리적인 어떤 최소한의 조건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긴장을 느끼지 않고 계속 그것과 싸워왔고 그 얘기를 해왔고, 그러기 위해서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 각성 상태로 대치하고 있었죠. 김진숙 지도위원도 그랬죠. 근데 지금 그러는 과정 중에 김진숙 지도위원하고는 크레인에 있을 때도 저도 이제 전화통화도 몇 차례 했었고요. 그분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트위터를 통하거나 그럴 때는 힘든 모습 보일 수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거나 동지들이 더 절망할까봐 본인은 계속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그러면서 버텼단 말이죠. 하지만 아내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분이 거기서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을 못 잤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 경찰 병력들이 언제든지 뭐 그 위로 올라온다, 뭐 끌어내린다, 공권력 투입된다 한참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뭐 여름 가을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이분이 항상 안에서 그걸 걸어 잠그고 쇠파이프를 항상 손에 쥐고 잤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시간 이상을 잠을 못 잤어요. 극도의 긴장 상태, 극도의 공포 상태, 그리고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나로서는 이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뛰어내릴 생각을 난 언제든지 뛰어내린다라는 자기 다짐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포스럽고 근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밀고 올라온다는 막 병력 투입되고 막 그럴 때 이분이 대단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불안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았거든요. 근데 다 비정상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이걸 느끼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요 내려오시면 어떤 상태일 것 같냐면 몸의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간 상태일 거죠. 완전한 탈진 상태, 진액이 다 빠져나간 상태 거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말하자면 그런 상태일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야 잘됐다 이제 다 끝났다 좋겠다. 그런데 본인이 느끼는 것은 몸이나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서 비로소 자기한테 집중하기 시작하면 느껴지는 이런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갈등이나 심리적인 상처들은 이제 뭐 쓰나미 같이 밀려올 거죠. 그러면 남들은 이제 뭐 괜찮지 않으세요? 이제 뭐 좋은 일만 남지 않으세요? 이런 시선으로 세상이 나를 볼 때 내 몸이나 마음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 이 괴리에서 느끼는 무력감이나 고립감이나 세상과 나가 동떨어진 느낌이거나 이런 느낌이나 내 고통은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공감받을 수도 없고 이해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는 혼자라는 극단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리적 상황은 종결자여도 심리적 상황은 시발자일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진의 해고자들도 지금 1년 내에 다시 복귀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가졌던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나 억울함이나 정말 죽이도록 미웠던 그들을 불신하는 뿌리 깊이 불신하는 이런 마음이나 공장 안에서 계속 있었던 해고되지 않고 있었던 동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는 들어가서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거나 그 상태를 쉽지 않은 상태를 그냥 회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니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심리적인 대가라는 것은 상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필요한 도움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도움이고 그런 관심이 많아지면 질수록 저는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아이들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것들이 돈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알아만 줘도 사람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